그래서 문화시설 건축 중에서 오늘은 도서관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화시설에는 크게 이제 도서관이 있고, 뭐 미술관이 있고, 뭐 박물관, 뭐 이런 것들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강론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문화시설이라기보다는 교육시설에 가깝기도 한데,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기능이 있어요. 뭐 대략 써놨는데, 여러분들 도서관이라는 게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문화를 이렇게 향유하지 못하는 뭐 이렇게 문화를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계층한테 뭔가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고, 그 사회의 또 완충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소외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도서관이 어떤 뭐 보고에 의하면 뭔가 이렇게 소외된 계층이 있을 때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존재하면은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소외되는 계층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실제로 도서관 같은 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은 조금 뭐 교육을 잘 못 받거나 좀 약간 뭐 빈곤층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도서관들은 일반적인 뭐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 또는 뭐 동네에 있는 도서관들도 있죠. 있고, 또 도서관은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대학 도서관들도 있죠. 대학 안에도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하나씩 다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전문 도서관들도 있고, 전문 도서관이라면은 뭐 국회 가면 국회 도서관들도 있고, 또 건설과 관련된 전문 도서가 있는 곳은 뭐 건설, 뭐 산업, 뭐 건설협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또 관련된 그런 도서들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전문 도서관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자,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문화시설을 공유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도서를 정리하고 보존하고 수집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도서관의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박물관, 미술관 관련된 것도 볼 건데, 오늘은 그 전에 이제 문화시설로서 대표적인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도서관의 종류는 뭐 공공도서관, 보통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 보통 몇 개 있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각 시마다 하나씩 있고, 또 뭐 국립도 있고, 또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 가면은 조그만 뭐 도서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이라고 보고, 자,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게 도서를 보관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그거를 뭐 열람하고 뭐 그런 기능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복합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다목적실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또 거기 가가지고 뭐 다양한 어떤 교육 같은 것들 활동도 많이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멀티미디어 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것도 많아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놀 수도 있는 그런 공간들을, 그런 어떤 융합이라고 하죠. 하나의 기능과 어떤 기능들이 같이 합쳐져가지고 어떤 융합적인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형태의 도서관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래서 뭐 조사 연구가 있지만 레크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목적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공공도서관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에도 각각의 도서관들이 하나씩 다 있죠. 전문 도서관이라 해가지고 각각의 전문 서적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들도 있어요. 뭐 논문만 보관한다든지, 또는 어떤 뭐 기술서만 보관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기업체에서 보관하는 그런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들도 있죠.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그 위에 뭐 옥탑층이 아니라 그 위에 가면은 도서관들 같은 것들이 있죠. 직원들한테 이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뭐 특수 도서관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도서관의 분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봤고요. 자, 우리 도서관의 규모를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도서관의 규모를 결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하냐면, 대략적 뭐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배후 지역의 뭐 어떤 뭐 인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도서관이 어떤 책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서관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도서관의 규모는 서고의 수장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이 만약에 뭐 한 10,000권 있다.
그럼 만권에 맞춰서 도서관, 그 만권을 보관할 수 있는 서고가 면적이 나오게 되고, 그 면적에 맞춰가지고 도서관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또 그 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수집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뭐 10년 단위 또는 20년 단위로 도서관의 책이 늘어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도서관 면적이 또 증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미리 얘기를 하면 도서관은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다. 고려해서 그런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의 규모는 토구의 수장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주로 되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뭐 소요실이라든지 열람실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맞춰서 조절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도서관의 어떤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대략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떤 규모가 있을 때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장 공간, 열람 공간이죠. 보통 수장 공간, 열람 공간이 같이 이제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수장만 따로 하는 그런 공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비율은 수장 공간 35, 열람 25, 35 정도의 비율로 가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가 열람하고 보관하고 하는 기능들이죠. 나머지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면적 비율을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렇죠. 아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 뭐 계획 방향은 여러분이 아마 이제 나중에 보통 이거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을 발주가 대략적으로 보통 시나 국가나 지방단체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발주하는 그런 것보다는 국가에서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공건축이라고 하는데, 공공건축 같은 경우는 모든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열려져 있어요. 입찰을 할 수 있는 설계 입찰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뭐 자격만 가지고 있다 한다면 국가에서 발주하는 그런 입찰을, 도서관에 대한 설계에 대한 입찰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몇 번 해봤단 말이에요. 입찰. 국가에서 하는 뭐 큰 그런 규모들이 있는 그런 도서관 입찰 해봤는데, 그럼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할 때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제시하는 그런 방향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지역의 어떤 뭐 활성화를 위할 것인지, 뭐 어떤 뭐 목적을 따라서. 그리고 그 도서관이 그 주변의 뭐 상황이라든지 그 설립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도서관을 이제 설계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계획 방향은, 가장 중요한 계획 방향은 설립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도서관에 어떤 책들을 보관하고 있는지, 뭐 일반 도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뭐 전문 도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그러게 비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계획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도서를 열람하는 방법이에요. 뒤에 나와 있겠지만은, 뭐,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면 어떻게 해요? 책을 마음대로 꺼내서 볼 수 있는 곳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책을 마음대로 못 꺼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열람실과 도서관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도서관을, 책을 어떻게 보고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의 방법에 따라서 계획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계획의 중요한 점은 뭐 보관하는 방법이랑, 또 출납 시스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출납 시스템이에요. 내가 책을 뭐 자유롭게 보고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앉아서 보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목록을 적어서 제출하면 책 갖다 주는 건지, 뭐 이런 식의 뭐 개가식이니 폐가식이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열람실의 출납 시스템, 그런 것들을 먼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진행을 해야 되죠. 자, 모듈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도서관에서 서고를 보관할 때 책장의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있고 그 책장과 책장 사이에 복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모듈 형태로 정해주면은 좀 편하겠죠. 뭐 책장은 이 사이즈 같은 게 뭐 여러 개 다른 것보다는 일정한 규모의 책장을 얼마의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모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듈러 시스템으로 적용해서 설계를 하면은 서고의 어떤 그런 규모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훨씬 더 편하겠죠. 보다. 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디지털 관련된 그런 자료실 같은 것들이 요즘 많이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죠. 자, 그리고, 자, 배치 계획 맞나요?
자, 대지 선정의 고려사항을 보면, 이거는 뭐 일반적인 내용들은 그냥 좀 중요한, 도서관에서만 좀 필요한 사항들 위주로 이렇게 좀 밑줄을 쳐놓은 거고, 나머지 일반, 밑줄 안 쳐져 있는 거는 다른 뭐, 프로그램의 뭐 시설이랑 뭐 같은 경우들 많아요. 어떤 배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고려사항들이 뭐 꼭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다 공통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아울러서 한번 보도록 하면, 자, 대지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지역사회 중심 위치로 해야겠죠. 보통 그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국가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의 중심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다가 보통 그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중심적 위치에다가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뭐 이번에 보면 환경이 당연히 양호하고 채광 통풍이 좋아야겠죠. 책을 보는 데니까 채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 채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시 되겠죠. 자연 채광, 자연 통풍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도서관 같은 계획을 도서관 계획할 때 전제 조건에서 뭐 우리가 국가에서 도서관 이제 설계 공모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하십시오라고 지침을 내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런 내용들이 하나 들어가요.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채광과 통풍을 고려하는 게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사실은 저게도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저기서 말하는 채광과 통풍은 자연 채광, 자연 통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 환기 말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창을 어떤 방향으로 대고 어떻게 맞통풍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쪽에 창이 있으면 이쪽에도 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맞통풍인데, 그게 압력차 때문에 이렇게 자연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여러분들 설계할 때 추세는 가능하면 기계적인 어떤 그런 기계 설비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항상 자연 채광, 그러니까 항상 자연 채광, 자연 환기, 그게 막 친환경인 거예요.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래서 에너지도 효율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는 이거 전기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냉방하는 것보다는 이 전기 쓰지 않고 에너지 효율도 올리면서 녹색 에너지, 녹색 인증도 받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면서 또 필요한 에너지가 있으면은 그냥 태양광을 쓰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발주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특히나 더 그런 거에 더 초점을 또 맞추고 있어요. 개인이 하는 데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고 뭐 조용하고 주차가 편리한 거, 뭐 당연히 뭐 이런 데 해야겠죠. 4번 경우가 이제 도서관에서의 뭐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책이 항상 이렇게 10년 단위 또 20년 단위로 이제 계속 책을 수집하다 보면은 누가 뭐 기증하기도 하고 또 뭐 구입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책량이 늘어나다 보면 모자라요, 소고가. 그래서 그거 항상 증축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증축이 가능한 부지가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증축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뭐 배치 계획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배치 계획의 고려사항을 보면 도서관의 성격을 종합해서 정떨지 당연한 거죠. 뭐 하는 거고, 같은 말이죠. 공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출입구의 위치라든가, 그리고 그런 내용들, 공중의 접근이 용이한 듯 해라 그런 거고. 그리고 도서관에서의 설계의 이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자, 열람 공간하고 서고 공간의 어떤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빼내면 그거를 가지고 어디 가서 읽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서고 공간이랑 열람 공간이 같이 이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떤 관계로 할 것인지가 이제 평면 계획이라든가 배치 계획하는데 키워드가 되겠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기능별로 동선을 분리한다. 이거는 뭐 모든 프로그램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기능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실별도 있겠지만, 뭐 관리자라든가 여기 뭐 이용자라든가, 항상 관리자하고 사용자가 관리하시는 분이랑 이용하는 사람하고는 동선이 너무 겹치면 또 안 좋죠. 완전히 뭐 달라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동선이 겹치지 않다, 중간에 만나야겠죠. 만나서 이렇게 뭐 관리자가 이용자의 어떤 그런 편의를 하고, 그래서 동선을 분리하고 합쳐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죠. 모든 프로그램이 다 마찬가지예요. 뭐 백화점도 그렇고, 뭐 호텔도 그렇고, 그렇죠. 기본이고, 다른 아까 했던 서울 주주권 확보하고, 그래서 장래 확장 계획은 한 50% 이상 정도 해주면 좋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지표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지표 공간 다목적실화가 있는데, 요즘 뭐 도서관은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강당이라든지 또는 뭐 교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주말에 뭐 오픈하기도 하고, 강당 같은 경우는 따로 뭐 공연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도서 같은 경우는 주중엔 하지만 주말엔 쉬잖아요. 주말에 쉰다는 게 아니라 주말에 뭐 열람실 같은 경우는 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열람실 아니라 서고 같은 경우는. 자,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또 와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기능으로 이제 쓸 수도 있는 거죠. 야외 전시장이라든지 뭐 다목적실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자, 그러면은 그 출입구를 만약에 같은 출입구로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나눠지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뭐 대부분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아예 출입구 자체를 조금 분리해서 이렇게 그런 기능까지, 뭐 도서관을 지금 이렇게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다목적실만 따로 오픈하는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전용 출입구를 따로 설정해주면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면은 또 이용이 좀 편의성에서 있겠죠. 도서관 안을 지나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따로 출입구를 내줘도 좋다라고 하는 거. 배치계획식 고려사항으로 보면 되고. 자, 이제 평면계획에서 아까 봤던 우리 그 열람실하고 출납 시스템, 우리가 책을 이렇게 열람하고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크게 이제 4가지 형식이 있어요. 도서관에는. 요게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는 이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가식이라고 했죠. 개가식. 그래서 프리오픈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아마 도서관 가면은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개가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식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책을 토고에 가서 책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책을 다 꺼내볼 수도 있고, 가서 꺼내보고 거기 그 자리에서 읽어볼 수도 있고, 이거 책이 마음에 들면은 그냥 특별히 내가 뭐 확인을 받지 않고 그냥 내 자리로 가서 열람실 내 자리로 가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다 보고 나면 접어서 놔둬도 되고, 아니면 거기 따로 모아두는 공간도 있어요. 거기다가 놔둬도 되고, 그냥 책장에다가 올려있던 데다가 껴놔도 되고, 자기 마음이고요. 내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보고 할 수 있는 게 보통 우리 개가식이에요. 개가식.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우리 출납 형태인 거죠. 표본 형식인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뭐 대학 도서관이라든지 일반 뭐 지역에 있는 지역 도서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특징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내가 찾고, 자유롭게 열람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책을 그 자리에서 볼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특별히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봤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꺼내서 그냥 봐고 아무 데나 갖다 놔도 되는 특징이 있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그냥 책을 놓고 그 자리에다 꺼놓는 게 가장 좋은데, 아니면은 뭐 모아놓는 공간에 있어 거기다 놔둬도 되는데, 그냥 이상한 데다가 막 끼워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막 한 장 막 찢어서 원래 찢으면 원래 여러분 그거 뭐죠? 옆에 뭘 이렇게 보안시설을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한 장 정도 찢으면 괜찮은데 한 5장 정도 찢어가면 검색대 지나갈 때 소리 나는 거 알아요? 소리 난단 말이에요. 책 옆에다가 이렇게 묻혀놔요. 그래서 자, 어쨌든 그래서 막 쓰기 때문에 그 도서에 그러니까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좀 가치가 있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뭐 그런 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 개가식으로 하게 되면은 손상이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개가식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4번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다시 뒤로 가보면 2번 폐가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폐가식 같은 경우는 책을 내가 마음대로 볼 수도 없어요. 뭐 책이 어떤 거 있는지도 몰라요. 도서관에 그냥 열람실에 와가지고 그 옆에 가면 이제 컴퓨터로 이제 서치하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이게 가면 이렇게 쭉 빼면 목록표가 있어요. 책에 들어가는 목록표 쭉 빼가지고 다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내가 어떤 책을 빌릴지를 목록표에다가 그러니까 열람 대출 목록에다가 적어가지고 저자 누구, 책 제목 누구. 그래서 사서한테 딱 갖다 주면 그 사서가 그걸 가지고 개인 어떤 사람인지 신원 파악을 하고 그 책을
서고에 가서 가지고 와서 갖다 주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제 그게 폐가식이에요. 여기 보면, 그림으로 보면, 내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보면 목록이라든지 컴퓨터 검색하는 데가 있어요. 검색하는 데서 검색을 해서 이 책을 갖다 주세요. 라면 이 사서분이 가서 책을 가지고 와서 대출해주는 형태. 그게 이제 폐가식 형태인 거죠. 요렇게 하면 장점이라기보다도 단점이 내가 마음대로만 볼 수가 없잖아요. 책을. 그리고 내가 책 제목이랑 저자 정도만 알 수 있고 그 책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일단 그걸 요청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 또 반납하고, 그럼 또 다른 책 또 보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어떤 그런 뭐 로스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굳이 장점이라 한다면 좀 보존 가치가 있는 책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나라 한 권밖에 없는 책이라 예를 들면 한 권 도서관에서 그걸 한 권만 보관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부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논문 같은 거거든요. 논문. 예를 들면 논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대학원 가가지고 뭐 논문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논문, 박사 논문 쓰고 석사 논문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이긴 아니지만 그 책을 도서관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해요. 보통 국립도서관이라든지 뭐 자료도서관에다가 한 10권 정도를 제출해요. 그러면 그 도서관에 그 한 권만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어디 구할 수도 없어요. 그 책은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논문 쓴 거니까 집에 가면 막 쌓였겠지.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책은 5권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5권만 여기 저 국립도서관 하나에 한 권만. 그러니까 그 책이 만약에 손상이 되고 없어지면은 그 자료를 좀 찾기가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컴퓨터로 다 검색을 하긴 하죠. 컴퓨터로 그걸 다 PDF로 만들어가지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안 그랬어요. 저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DB 장치, 그 데이터베이스 장치가 시절에 없어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논문 같은 거를 이제 쓰려면 논문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폐가식으로 적어줘서 가져오면 그거 가지고 또 복사하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서적이라든지 또는 뭐 가치가 있거나 또 보관을 해야 되거나 뭐 아주 소수의 책을만 보관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도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폐가식 형태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폐가식이 있고 찾고 수석을 받으세요 열람하는 방식. 대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귀중서라든가 시기서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런 폐가식 형태로 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막 주고받고. 그리고 이 사서가 굉장히 바빠요. 사서가 이걸 또 받아서 찾아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바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폐가식 클로즈 액세스.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서고에. 그런 뜻입니다. 크게 이제 개가식하고 폐가식 두 개가 있고, 서로 장단점이 극명하지만, 그 두 개를 이제 절충하는 방식이 이제 안전개가식이랑 이제 반개가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개가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책을, 서고에 들어온 이용자가 서고에 들어가가지고 책을 고를 수는 있어요. 가가지고 내가 책을 보고 뺄 수 있고, 내용까지도 잠깐 확인할 수는 있어. 그래서 괜찮아. 근데 들어가려면 확인을 일단 가드가 있죠. 가드, 세이프 가드. 서고 출입할 때 확인을 받고, 그리고 책을 내가 이거 검열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 할 때는 검열을 받고 내가 이 책을 빌려가겠습니다라고 검열을 받고 자리에 와서 와서 책을 보는 방식이에요. 나중에 반납할 때 반납한다고 하고 놓고 가는 방식.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개가식은 개가식인데 개가식을 좀 보완한 거죠. 누가 사서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사서가 가드, 안내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전 개가식이라 하는 거. 그래서 평면의 형태는, 뭐 평면의 굳이 형태로 본다면은, 뭐 그냥 개가식이랑 비슷한 유형이 되겠죠. 그 중간에 이제,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뭐,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검열을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책을 마음대로 어느 정도는 내가 책을 찾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면은 빨리 다른 책을 바꿀 수 있고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안전 개가식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반개가식이죠. 반개가식은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뭐 많이 드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폐가식은 폐가식인데 우리 폐가식의 단점이라고 한다기보다 폐가식은 어떤 책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수한테 무조건 얘기해서 갖다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책을 볼 수가 없어. 책이 어디 있는지. 보통 책이 옆에 있겠지만 저기 뒤쪽에 서고 같은데
뭐 중요한 책 같은 경우는 막 보관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건 볼 수도 없어요. 가서 직접 보라고 그러고. 아무튼 반기가식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서고가 보이는 거예요. 유리라든지 약간 유리 파티션이라든지. 그래서 서고가 이렇게 내가 뺄 수는 없지만 제목 정도는 이렇게 무슨 책이 있구나라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는. 그래서 저거라기보다 확인하고 내가 저 책을 열람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열람하는 방식. 그래서 책의 표지 정도는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파티션, 유리 파티션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책이 이렇게 보관되고 있는 모습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반개가식이다. 걔가 오픈했는데 전부 다 그냥 시각적인 것만 오픈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손으로는 가져줄 수 없고 시각적인 부분만 오픈했다. 공간적인 거는 클로즈 되어 있는데 시각적으로 오픈했다. 뭐 그런 개념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개. 4개가 가장 중요해요. 개가식, 안전개가식, 반개가식, 폐가식.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주로 이제 규모가 큰 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이제 폐가식 형태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부, 그것도 뭐 전부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국립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아주 옛날에 고서 같은 거를 내가 좀 보고 싶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폐가식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뭐 아동 열람실이라든가 이런 뭐 부분적으로 열람실 같은 경우는 또 개가식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규모가 좀 있는 그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 폐가식, 일부 개가식 형태로 이렇게 그 도서의 종류에 따라서 따라서 이렇게 같이 혼용을 해서 쓰기도 하고, 조그만 도서재 같은 거 있죠. 조그만 도서관 같은 경우 있죠. 뭐 지역 도서관,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뭐 기적의 도서관이니 뭐 이렇게 뭐 동네마다 도서관 하나씩 조그만 요즘 유행했었잖아요. 그 동네마다 하나씩 도서관들. 그런 도서 같은 경우는 다 개가식으로 운영이 되죠.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도서관을 계획을 했을 때 서고와 열람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를 확인을 해야 또 공간적인 어떤 이런 프로세스, 그 공간에 대한 계획에 대한 프로세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이게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계획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4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서고 봅시다. 세부 계획으로 들어가서 서고라고는 책을 이제 보관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아까 다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자, 서고 지금 나왔죠. 방금 전에 했던 거. 폐가식이랑 개가식이 있는데 규모가 큰 도서관의 경우는 폐가식으로 하고 일부 폐가식, 일부 개방식 같이 혼용해서 쓰고,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거의 웬만한 건 오픈 그냥 개가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책을 보관할 때는 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습도라든가 이런 퇴색, 빛에 의한 퇴색이 많이 돼요. 그래서 책을 여러 번 오래 놔두면 어때요? 책이? 옛날 책 같은 경우는 막 노래지잖아요. 노래지거나 또 햇빛을 받게 돼도 퇴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관할 때는 습도도 특정한 습도를 유지해야 되고, 또 빛도 너무 밝게 해주면 안 돼. 자연 채광을 받게 해주면 안 돼. 그래서 보통 중요한 서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고가 아주 북쪽 향해 있거나 아니면 지하에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서고를 할 때는 방화라든가 방습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방화랑 방습, 습도 조절. 이거는 습도 조절은 우리가 자연으로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연 채광, 자연 환기로 습도 조절을 1년 내내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서적이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공조 설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 공조 설비를. 특징이 있고. 3번은 그냥 뭐 중요한 얘기고. 장래 확장 고려하고, 서고의 높이는 2.3m 정도. 서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층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2개 층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2개 층.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책 뽑는 거 그런 거,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쪽 지금 요즘 뭐지? 아무튼 약간 비주얼적으로도 책 서고가 그냥 하나의 그 공간을 하나 대표하는 그런 약간 디자인 모티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책이 쌓여있는 그런 모습이. 자, 그런 경우에는 굳이 서고의 높이가 이렇게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고, 뭐 10m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대략적으로 한 단층으로 됐을 때는 2.3m,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 사다리 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모듈러 시스템도 얘기했죠. 그래서 책장이랑 그 책장 사이에 지나갈 수 있는 그 통로 폭을
확인해서 하나의 모듈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면 쉽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서고 위치는 당연히 서고 위치 같은 경우는 개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열람실 주위에 있어야겠죠. 그죠? 열람실이랑 같이 있는 거고. 자, 뭐 폐가식이라든지 중요한 소속 같은 경우는 건물의 후두부나 독립된 위치나 또는 지하실에다가 위치한다는 하는 거. 자, 여기 나오죠. 그죠? 여기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요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서고의 면적단, 1제곱미터당 몇 건을 그럼 보관할 수 있냐. 아까 모듈러 시스템으로 대략적으로 막 계산해 봤더니, 1제곱미터당 200건 정도를 보관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도서관을 내가 지금 여기 이천시에서 도서관을 하나 지금 더 지으려고 해요. 근데 보관 또는 기증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책이 예를 들어서 만 권이라고 칩시다. 만 권을 내가 기증받기로 했어요. 그 정도 규모의 도서관을 건설해요. 그 만 권 나누기 200 하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만 권 나누기 만 권 너무 어려우니까 2,000권 말씀 2,000권. 2,000권 너무 작나? 2,000권을 200으로 나누면 100회배, 100제곱미터잖아요. 그렇죠? 100제곱미터. 그럼 서고가 100제곱미터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면 얼마죠? 한 30평 정도 되는 거예요. 30평. 내가 2,000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최소한 서고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돼야겠구나. 그럼 보통 서고의 면적 정도 규모만큼 그거에 거의 1대1 비율로 열람실도 필요한 거고, 또 2,000권에 대한 게 증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고 한 100제곱미터 정도의 서고를 하나 더 증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 제곱미터당 200건이라고 하는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제곱미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수 루베당으로 할 수 있어요. 루베당 공간에 따라서는 이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요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 일단 루베당 최적당 얘기하는 거 말고 제곱 면적당이 200건 정도는 서고의 면적이 200제곱미터당 200제곱미터당 200건 정도가 들어간다. 모듈러 시스템으로 우리가 해보니까. 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고.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서가를 배열할 때 이렇게 보면 이미지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국립도서관이에요. 이렇게 서가라든가 이런 서가를 배열할 때는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냥 직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거 앞으로 다시 와서 그렇죠. 불규칙한 배열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규칙한 배열을 하지 말고 그냥 평행으로 심플하게 직선형으로 하고 통로폭을 아까 모듈러 시스템에서 통로폭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일반 열람자가 같이 이용하는 어떤 서가의 배열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안에서 앉아서 꺼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읽는 경우도 있잖아요. 폭을 이 정도로 하고 사람이 오지 않고 폐가식에 대한 서가 또는 서고인 경우에는 통로폭을 이 정도 하라. 1m 정도 하라. 그런 내용이죠. 1.4m 정도면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 사람이 조금 비켜도 이렇게 책을 보면서 뒤로 지나갈 수 있게 정도의 이제 폭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거 제습이라든가 방습이라든가 또는 온도라든가 이런 거 주의해라. 16도씨 63% 정도. 이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해줘야 우리가 책이라든가 이런 게 보관이 잘 된다. 라고 하는 거. 당연히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화재라든가 지진에 대비를 하는 시설을 해야겠죠. 화재가 나면 이렇게 스프링클러라기보다는 이산화탄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쫙 뿌려져가지고 불을 끈다든지, 책 같은 경우는 또 스프링클러라든가 물을 이용하면은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특수 내화시설, 내진시설, 내진 설계를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조명은 어떻게? 조명은 아까 우리가 햇빛을 받게 되면 자연채광을 받게 되면 책은 퇴색이 된다고 그랬어요. 퇴색이 되기 때문에 어둡게 하고 인공조명, 우리가 그냥 인공조명을 해주는데 조도는 낮게 해줘라. 너무 높지 않게. 그냥 책을 보는 건 아니니까 보존하는 데가. 자, 그런 내용이고 이제 방수, 방원, 방진 이런 것들 기계환기를 하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서고에서 우리가 모듈식으로 했을 때는 통로 폭이 있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보관할 때, 자, 이런 이동식 서고 같은 이동식 서고 돌려가지고 좀 이동하면서 이걸 돌려서 이동하면서 이 안에서 책을 뽑는 형식이 있죠. 여기 목록이 쫙 이렇게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동식 서가를 활용하면 좀 좋은 점이 훨씬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 또 아까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높이를 2.3m 정도 하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2층을 오픈해가 2층을 연결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책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람실도 마찬가지예요. 열람실도 뭐 큰 건 없고, 자, 열람실의 사이즈를 먼저 보면, 사이즈 같은 경우도 우리 책상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 책상을 내가 앉아가지고 있을 때 뒤로 이렇게 제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뒤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폭이요, 폭. 최소 여기 보면 1500에 1800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여러분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레스토랑에 이 레스토랑에서 요 테이블의 폭이 최소 뭐 1200, 1300 정도 나와야 돼. 그래야지 서빙도 하면서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거기 레스토랑이라고 한다면, 요 지금 열람실에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넓죠. 한 1800 정도. 의자를 뒤로 좀 쫙 좀 여유있게 뺀 상태에서도 사람이 좀 이렇게 뭐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폭이 한 1500, 1800 정도는 확보해줘라. 뭐 그런 내용이고. 요런 여기 측면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개인 자석의 폭이랑 뎁스라든가 이런 것들. 뎁스 같은 경우도 뭐 750. 여기 보면은 다 나와 있죠. 요 치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면적으로 여기 뎁스 이런 거 없네. 뒤에 나와 있나? 뒤에. 아무튼 요걸로 보면 되죠. 아무튼 요걸로 봅시다. 그래서 뎁스는 뭐 1500의 반 정도니까 뭐 750. 그리고 개인 열람실 폭은 한 800 정도 보면 되고. 자, 그렇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그냥 모듈로서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자석 배치라든지 서고 배치라든지 이렇게 테이블 배치할 때도 저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거기 맞춰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평면을 잡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저기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열람실에서 당연히 서고에 가깝고 채광이 닿고 조용한 곳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뭐 일반 열람실의 이용률은 7대3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일반인과 학생들. 이거는 보통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일반적인 그냥 도서관을 얘기하는 거고, 뭐 도서관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없을 테니까.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일반적인 뭐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학생들이 조금 더 덜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과 학생들의 비율은 7대3 정도로 계획을 해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면적당으로 보면 뭐 이 정도. 열람실 같은 경우는 1인당 차지하는 비중이 뭐 2제곱미터니까 그 열람실에 동시에 피크타임 시에 동시에 올 사람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 열람실에 동시에 과거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이 올 때 200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오더라. 200명이 동시에, 그럼 200명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을 만들어 놓은 거죠. 200 곱하기 2제곱미터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400제곱미터 정도 크기의 열람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스페이스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스페이스 프로그램표 작성할 때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페이스 프로그램 같은 걸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도서의 수라든지, 주변에 조사를 해봤더니 주변 도서관에서 가장 피크타임에 한 2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앉아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여러분, 스페이스 프로그램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근거에 맞춰가지고, 그 면적을 계산 다 하는 거죠. 열람실의 크기, 서고의 크기, 이런 거. 열람실의 크기, 서고의 크기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공공 부분들도 거기에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스페이스 프로그램, 꼭 도서관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나중에 뭐 사우나를 만나 설계한다. 그럼 사우나를 설계할 때 스페이스 프로그램, 아마 교수님도 그럴 거예요. 사우나 설계할 때 이제 스페이스 프로그램 표를 이제 만들어서 면적에 대한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몇 명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근거를 그냥 임의로 만드는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동시에 사우나 그 탕에 들어오는 부분이 한 번에 피크 타임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 40명이 들어오다. 그럼 40명 규모에 맞춰서 뭐 좌식 샤워헤드, 뭐 입식 샤워헤드 이런 것들 분리해가지고 40개 만들어 놓고. 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40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0명이 동시에 들어오는다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사했다고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그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것들이 다 이런 거다. 그렇게 되면 그 면적에 그거에 맞춰서 하면 면적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 그래서 열람실 같은 경우는 2제곱미터, 아동실도 뭐 아동실 같은 경우도 뭐 한 2제곱미터 정도 보면 되죠. 같이 거의. 그리고 열람실 같은 경우 조도가 훨씬 크죠. 높죠. 아마 책을 보는 데니까. 뭐 아까 서고 같은 경우는 100수 정도였잖아요. 근데 열람실 같은 경우는 책을 봐야 되니까 조도를 높여라 라고 하는 거 있고. 자, 그리고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서고 안에 개인 연구실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 연구실을 넣는 경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 이런 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좀 보기 좀 드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드문데 이게 사실은 다 외국 서적을 다 이렇게 뭐 예전에 지금 기준 말고 외국 서적을 번역해가지고 만든 사실 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미국이라든가 이런 거 기준으로 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캐럴들이 많이 있어요. 꼭 서고 같은 데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서 말하는 캐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개인 연구실이에요. 그러니까 서고 안에서 개인이 조그만 실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책을 보는 거예요. 조금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가 되겠죠. 너무 열람실 같은 경우는 사람 오픈돼 있으니까 이제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캐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그만 실 안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책을 집중적으로 보고 연구하고 하는 활동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열림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열람실인데 개인용 열람실을 우리가 캐럴이라고 한다. 그냥 시험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보기로. 그래서 특별 열람실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이렇게 실로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조그맣게 책상 같은 게 옆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그맣게 책상 하나가 붙어서 거기 앉아가지고 책을 볼 수 있는 경우죠. 근데 저런 데가 앉으면 안 되겠죠. 저기 보면 우리 펜코엘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저기 앉아서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 안 돼요. 그것도 뭐 책 올려놓고 이런 분 계시는데 거기 조그맣게 책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놓는 경우들도 있고 실로 자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 됐죠. 아동 열람실, 자동차 문고. 아동 열람실은 뭐 보면 우리 아동 열람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도서관 조금 규모가 있는 도서관들 가보세요. 아동 열람실이 어디에 있어요? 1층에 있어요. 1층에 있는데 보통 우리 주출입구 들어가가지고 메인 출입구 들어가서 저 코어 쪽으로 쭉 가거나 하면서 옆부분에 있어요. 바이패스 하면 옆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메인 어떤 동선이랑 살짝 분리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층에 약간 분리해서 왜냐면 또 시끄럽잖아요. 거기 시끄럽기도 하고 애들 또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관 출입이랑 분리시킨다는 게 특징이고, 당연히 애들이 뭐 목록표 작성을 못하니까 자율개가식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책상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재밌게 배치하기도 하고, 면적으로 보면 1.5에서 한 2 정도. 1인당. 자동차 문고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보세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동차를 이용해가지고 이동도서관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 라고 하는 거 보면 되고. 자, 도서관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대체적으로 하는 좀 요즘 많이 이제 디지털 도서관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뭐, 검색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화도 보고, 또 이렇게 뭐 음악도 감상하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요즘은 다 인트로 다 예전에 CD 같은 것도 가져와가지고 뭐 영화 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 디지털 자소실과 관련된 그런 포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그냥 보고, 이렇게 있구나. 뭐, 음악 감상한다든지, 어학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이고, 사례를 보면 이제 국립도서관 있고, 국립도서관 가봤나요? 여기 서초동에 있는 거? 저는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많이, 옛날에는 도서관이 많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도서관 많잖아요. 공공도서관이 많아요. 뭐 조그만 동네 가도 도서관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도서관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려면 이제 이런 데 가야겠죠. 이제 이런 데는 좀 중요한 서적 같은 것들도 많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부 이제 개가식, 폐가식으로도 운영이 되기도 하고 한다는 거. 그래서 중앙 국립도서관 있고, 자, 요거는 뭐 캠브리지대 도서관도 있고, 요거는 서강대학교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캠브리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그래, 전축적으로 보면은, 여기 아트리움 형태잖아요. 이렇게 지금. 아트리움 형태로 수직적으로 다 공간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수직적으로 공간이 오픈돼가지고, 우리 사무소 공간 할 때 아트리움이 있으면 어떤 게, 뭐가 좋다는 게 기억나나요? 저 공간에 일종의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비적으로도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아트리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입한. 여기서 볼만한 건 이거죠. 그냥 이거. 아트리움을 내가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공간적인 시각적인 통합도 하면서 설비적으로도 이렇게 설비적 자연채광이라든가 뭐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친환경에 가깝게 이렇게 설계하는 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서관이고, 서강대학교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옥타층 조그맣게 오픈된 공간이 있죠. 뭐 이거는 아트리움이라기보다는 뭐 내부 중정 정도로 보면 되겠죠. 천창도 있고 내부 중정도 있고 해서, 여기 천창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나서 공기가 이렇게 쫙 빨아 들어가지고 압력으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천창에다가 문을 열어놓으면 공기가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지고 우리 연돌 효과라고 해가지고 공기가 쫙 빠져서 위로 쭉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어때요? 자연환기가 되잖아요. 자연환기도 되고 자연 채광도 좋고, 천창이니까 채광도 좋고. 그래서 저런 어떤 내부 중정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넣으면은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하는 거. 친환경적으로나 뭐 설비적으로나. 그래서 이런 도서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자 봤고요. 그리고 자, 문화시설 설계 도서관은 됐고, 자, 다음 주에는 미술관 할 건데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 저번 시간에 못했던 게 있어요. 저번 시간에 미술관을 좀 확인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 은행을 하다가 우리 상업건축 할 때 은행을 살짝 뺐어요. 은행인데 그때 양이 많지 않아서 그냥 뺐는데, 그때 은행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그냥 시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자, 요 내용을 확인할게요. 요거 한 10분 정도면 되니까. 자, 은행을 한번 봅시다, 같이. 어디 갔어? 있네. 자, 우리가 은행을 설계할 때 일단 은행의 전체 면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은행이라고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은행에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요즘은 은행이 조금 이렇게 뭐 개인 상담 부스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은행의 규모를 얼마나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할 때 그 주변에 동네 얼마나 많은 사람, 이게 아니라 은행 직원이 몇 명이냐를 보통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은행 직원, 여러분들 보통 은행 가면 은행 직원이 몇 명 있어요? 뭐 한 5명 정도 한 10명 정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좀 뒤에서 또 사무 영역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은행의 규모를 결정할 때는 은행 원수, 거기에 그 관리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은행에 대한 면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얼마나 해야 되냐? 은행 할 때 보통 그냥 뭐 평균으로 해서 20제곱미터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우리 2000지점에 10명 정도가 이제 업무를 본다라고 한다면 10 곱하기 20 하면 얼마죠?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면은 뭐 30평 정도 되나요? 한 40평 정도, 한 60평 정도 되는 6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은행을 지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면적에서 거기서 나오는 거고. 됐고, 그다음에 은행에는 자, 이번에 보면은 은행에는 영업실이 있고 고객용 로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실이라고 하는 거, 은행실은 영업실과 고객용 로비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 고객 로비는 뭐예요? 여러분들 은행 가면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고객 로비라고 하고, 자, 영업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파티션 너머에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 거. 이런 경우 어떤 경우, 은행 말고도 또 우리 동사무소나 이런 경우도, 동사무소라든가 뭐 구청 뭐 이런 데 가도, 관공서 같은 데 가도 이런 형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영업실 면적은 얼마나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요건 하나 그냥 외우세요. 면적은. 우리가 은행 직원당 20명, 영업실 면적은 은행원 수당 5제곱미터. 그러니까 은행원 수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1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5 곱하면 한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는 안에서 업무 보면서 상담도 하고, 뭐 그런 영역이 그 정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거에 해당되는 5제곱미터가 또 고객 면적이라고 보면 돼. 자, 그거 면적에 대한 내용을 받고, 은행을 그걸 배치를 어디다 하는 게 좋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대지 형태 보면 당연히 뭐 부정형보다는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형태가 좀 나을 거고, 당연히 길 모퉁이가 좋을 거고, 당연히, 그죠? 가장 좋은 부분들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지 형태는 이런 형태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방위를 보면, 자, 은행 같은 경우는 좀 어두침침한 것보다는 좀 밝은 형태가 좀 좋아요. 그래야지 뭔가 좀 신뢰도 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의 위치를 결정할 때, 방위를 결정할 때, 밝은 쪽이면 어때요? 내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서쪽보다는 동쪽을 바라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를 정했으면, 내가 은행이 바라보는 향은 남동향이 좋아요, 남동향. 남동향에 면하거나, 그러니까 향하고 있으면 좋다. 길모퉁이로 보면은 남동향을 향할 수 있는 길모퉁이. 그러니까 북서쪽이죠. 북서쪽에서 남동향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북서쪽, 사거리에서 북서쪽에 사거리가 있겠으면, 이쪽 북서쪽에 있는 땅에 은행을 집어넣으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고, 이제 넘어가고. 자, 은행을 우리가 계획할 때, 동선이나 공간 계획을 할 때, 자, 기본적으로, 아까 봤죠? 우리 고객 공간 있죠? 대기 공간이랑 업무 공간, 은행 업무를 보는 업무 공간이랑 대기 공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어요? 아니면 합쳐져 있어요? 합쳐져 있죠. 시각적으로 합쳐져 있어요. 시각적으로 우리가 가서 상담하잖아요. 은행은. 그 얘기예요. 시각적으로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지만은 시각적으로는 연결이 돼 있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시각적으로는 연결이 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당연히 뭐 고객 동선은 짧아야겠죠. 무조건 동선은 짧아야 돼요. 짧고 교차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고객이 뭐 업무하는데 알 수 없게 해라.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고객 주출입구는 한 개. 왜냐면 보안 때문에. 물건 가지고 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개소로 하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문을 열 때 안으로 열리게. 밖으로 여닫이게 하면 어때요? 또 도망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여닫이로 한 개소를 우리가 고객 출입구는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 뭐, 뒤에 거는 보면 되고. 그리고 공간 구성 같은 경우도 보세요. 공간 구성 같은 큰 의미는 없고, 이거는 한번 읽어만 보고, 공간 구성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은행을 우리가 계획할 때 세부 계획 보면, 아까 했던 거 주출입구 같은 경우는 방풍실. 그러니까 방풍을 위한 칸막이를 두거나 전실을 두거나, 이게 방풍실 얘기하는 거죠, 방풍실. 문을 여러분들 들어갈 때 어때요? 어때 들어갈 때 문을 2개 지나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이게 방풍실이에요, 방풍실. 왜냐면 문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압력 때문에 소리가 나요. 위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방치하기 위해서 바람을 막는다. 그래서 방풍실이라고 하는데, 자, 방풍실을 설치하는데 첫 번째 도난 방지상에서 도난 방지상에서 안여닫이 문으로, 가까운 쪽에 있는 문은 안여닫이 문으로 하고, 바깥쪽에 있는 문은 외여닫이를 하거나 자재문을 해야 된다. 자재문이라고 하는 거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이렇게 열기다가 이렇게 열기도 하는 걸 자재문으로 하고, 또는 외여닫이로 해야 된다. 근데 안에 있는 문은 안쪽에 있는 방풍실 중에서 안쪽에 있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라. 왜냐면 이게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갈 때
이렇게 밖으로 열면은 도망가기 쉽잖아요. 그런 내용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 대기실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해도 너무 좁지 않게 하라. 그런 내용이고, 폭을.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영업실하고 비교. 영업실이라고 하는 거는 직원들이 있는 부분이요. 고객 대기실이랑 마주보고 있는 부분. 비율은 2대3 정도로 해라. 뭐 1대1, 2대3. 뭐 1대1 정도로 보면 돼요. 1대1 정도로 하고 2대3 정도로 해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카운터가 있죠. 카운터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카운터가 좀 높아 보이죠. 우리가 상담하시는 분들, 이때 카운터가 높아요. 이거는 거의 모든 특징이 은행뿐만 아니에요. 다 뭐 마찬가지예요. 뭐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다 어딜 가도 다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앉지 않아도 서서도 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 엉거주춤 서서 할 수 있는 높이가 이 정도 높이 해당되고, 안에 계시는 분은, 안에서 이제 계시는 은행 직원분들은 높으면 좀 불편하겠죠. 낮으면 좋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분들은 낮게 해줘요, 낮게. 뒤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낮게 해가지고, 폭이라든가 뎁스 같은 거, 뎁스 폭하고 카운터의 길이는 이 정도, 뭐 1.5m 정도 해줘라. 1.5m도 해줘요. 왜냐면 두 명이 동시에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넓게 해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책상 같은 경우 여기 폭이 얼마나 돼요? 책상? 여러분들 사무공간 책상에서 보통 뭐 1200, 1500 막 이렇게 나가요. 1200 좀 좁고 1500 정도 책상이 돼야 이렇게 뭐 두 사람이 앉아서 상담 볼 수가 있다. 네. 두 사람이 앉아. 그래서 1500이에요, 1500. 좀 넓으면 더 좋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카운터. 아까 얘기했죠. 카운터 높이. 안쪽에서 봤을 때 높이는 좀 더 낮고, 밖에서 봤을 때 높이는 더 높게 해라. 뭐 그런 내용이고. 아까 했던 그 내용 그대로네요. 폭이랑 이거.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영업장이죠. 영업장은, 그러니까 영업장은 우리 업무 공간이랑 고객 대기실을 포함한 거예요. 파티션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쪽에서 작업하시는데 면적은 5제곱미터였잖아요. 2인당. 똑같아요. 합쳐서 10제곱미터니까. 합쳐서 5제곱미터, 1대1 정도 비율. 아까 2대3이라고 돼 있었는데, 1대1 정도 비율 정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5제곱미터, 합쳐서 10제곱미터. 전체는 1인당 직원 수당은 20제곱미터. 그 숫자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세요. 20제곱미터, 5제곱미터 정도. 그냥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천장은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은행이 너무 낮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높게 해라. 자, 그런 놈이고, 조도도 크게 해라, 조도. 됐고, 뒤에 보면은 이제 금고실이 있어요. 근데 금고실 같은 경우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한번 읽어보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금고에 뭐 현금고, 뭐 보호금고, 대여금고 이런 금고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나중에 대여금고도 하나 이렇게 해서 렌트할 수 있어요. 집에다가 뭐 증권이라든지 귀중품 같은 거 집에다 보관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금고에 따르더라도. 은행에다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보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그런 개인 금고 같은 것들이 또는 대여금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여러분들 계획을 하면 되고, 그리고 도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벽 같은 거는 이렇게 그냥 일반 칸막이 벽이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해라. 그런 의미예요. 어느 정도 두께에 어느 정도의 철근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이제 도난이라든가 벽 뚫고 막 도난하는 경우도. 사실 이 기준은 우리나라 기준이라기보다는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에서 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벨트죠. 드라이빙 벨트. 우리 드라이빙 스루 있죠. 햄버거도 또는 뭐 커피 같은 경우도 드라이빙 하면서 우리가 먹잖아요. 똑같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드라이빙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기준으로 번역을 해서 하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요거는 내용을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됐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이제 지루하다 보니 은행이랑 문화시설의 도서관 같이 해봤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질문? 그러면 지금 몇 시에요? 10시 40분이죠? 자, 그러면 10분만 쉬고
50분에 바로 일반 구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